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춘천 두레생협 거두점 조합원 활동 공간에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저는 영농조합법인 강원 유기농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저희하고 한 식구처럼 그동안 한 30여 년을 지내온 춘천 두레생협 조합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좀 강의가 조금 서서 하는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그래도 조금은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 있어 했는데 온라인 강의는 좀 더듬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약간 심리적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강원도 홍천 남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농사는 시설하우스 한 2,500평, 그다음 노지농사 한 1,500평 정도 그런 농사를 좀 짓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이렇게 규모가 조금 시설하우스가 늘어난 이유는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같이 농사를 졌던 저희 선배님들, 이제 80, 90이 된 선배님들이 최근에 은퇴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유기농지로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그 농사를 이어받으실 만한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농사를 조금씩 받다 보니까 농사가 좀 늘어났습니다. 제 능력 밖의 규모로 좀 늘어나서 다행히 주변에 작년부터 이제 신규로 귀농한 청년 농부가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그 농사 늘어난 걸 이제 좀 양도를 해서 그분이 농사를 좀 늘려나가고 저도 이제 힘에 부치기 때문에 농사를 좀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 남면에서 채소 농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농사는 뭐 고추류나 가지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파종이 돼 있고 아마 내일 모레 오늘이 우수죠. 아마 내일 모레 정도면은 이제 가식을 합니다. 이게 싹을 틔워서 본잎이 좀 올라오면은 이제 트레이 육묘에다가 본토에 옮겨 심을 정도에 키우기 위해서 가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밭을 지금 마저 정리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밭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이따가 퇴비 이야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퇴비도 살포를 하고 있고 농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료에 의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 유기농 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원 유기농은 98년도에 북한강 유기운동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영서 지역에 한 100여 명 정도의 농부들이 모여서 어, 연합체죠, 연합체. 이게 운동연합이라고 이름을 그때 당시는 뭐 그런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강원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좀 유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농법인을 좀 꾸려다오 해서 이름도 사실은 유통사업단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영농조합법인 강원 유기농으로 법인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당초 춘천 신북면에 저희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에 일부 지자체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현재 홍천군 화천면 구른리에 그게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이제 생산자회가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생산자회 가입을 하게 되는 절차를 가졌고요. 두레축산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두레축산 화천, 홍천, 원주에 그 한우 장목반들을 결성해서 조합원들이 입식 작업을 모아줘서 처음으로 저희 농가들이 한우 작목반을 결성해서 지금도 두레축산이 화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품질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규모가 작습니다만은 지자재 지원을 받아서 증축을 했고요. 저희가 2018년도 지났습니다만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지나온 과거도 저희가 좀 돌아보고 그다음에 저희 선배님들을 다 모시고 태국 여행을 3박 4일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다음 24년도는 대표인 제가 취임을 했고요. 25년도 올해 저희가 좀 과분하게도 강원도 도에서 시상하는 농업인 대상 친환경 농업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실은 농사는 농부들이 주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농부들이 어떤 농사를 짓느냐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강원 유기농 농부들을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과 영동 지역은 작물이 생육하는 조건이 완전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거점으로 홍천, 화천, 평창, 인제 그리고 산재한 농민들이 연합해서 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 회원 구조는 정회원, 준회원, 협력농가 그렇게 단계를 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약 30여 분 정도가 저희 강원 유기농 식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회원을 저희가 구분한 이유는 친환경 농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통체계나 생산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협력농가로 영농법인과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2년 정도를 의무적으로 준회원으로 그렇게 가입하게 하고 준회원에서 정회원이 추천을 하시면은 이제 평생 같이 농사를 같이 하는 동기로서 강원유기농 회원이 되는 그런 작은 조직이지만은 좀 그렇게 약간 폐쇄적인 형태로 회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주로 제가 이제 농사를 가장 일찍 시작하고요. 저희 생산자 조직 중에서 제가 홍천 남면 지역이 해발 한 150, 200 정도 되는데 6월 초부터 출하가 시작되고 어, 그렇게 해서 중고냉지, 고냉지 지역, 대표적인 고냉지가 잘 아시다시피 홍천의 내면 지역 해발 700에서 한 800고지 정도 되고요. 거기 좀 넘어서 평창 지역, 평창 지역도 저희 회원은 아니지만 협력 농가로 고랭지 채소를 저희한테 공급을 하고 소비자들이 식탁에 올라가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주로 채소류입니다. 거의 100% 채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채류라고 구분 안 되는 것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양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그런 채소들을 말씀드리고 과채류는 예를 들어서 오이, 가지, 애호박, 풋고추류 뭐 그런 기타 등등 과일 채소들을 말씀드리고 엽채소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쌈채소들을 주로 구분을 합니다. 조미채소는 양파, 대파, 쪽파 뭐 그런 채소들이 저희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앞부분에다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스러운데 이 고령화에 따른 은퇴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저희 강원 유기농 산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1차 산지들이 대부분 다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청년 농업인들을 소개를 하면서 은퇴 농가에 대한 어려움, 산지의 어려움을 좀 구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0여 년 전부터 화천 현장 개농학교를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한 20여 년 동안 개인적 노력을 위해서 지자재 도움받아가지고 화천 현장 개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산지 특성은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 농사입니다. 오늘 2월 달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조금 한가하니까 겨울에 와서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아마 이달이 지나면은 현실적으로 하루를 자리를 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소 농사가 보통 봄밭에 옮겨 심고 아주 심기를 하고 나서 보통 빠른 것은 50일, 긴 것은 100일. 그렇게 해서 농사가 출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농사가 시작이 되지 이제 육묘 기간이지만은 2월 달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천과 하천, 평창, 인제 지역, 산간 지역에서 해발 700 내지 700 정도, 200에서 700 정도 분포를 둔 생산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 시작은 제가 아까 남면에서 농사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발 한 150, 200고지 됩니다. 그래서 해발이 낮은 지역부터 눈이 녹기 시작하고 날씨가 풀리기 시작해서 중고냉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화천, 홍천 동면 지역, 그 다음에 고냉지 지역인 홍천 내면 평창 지역.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양배추를 수확하더라도 저는 3월 중순에 정식을 하게 되고요. 중고냉지는 하우스 노지에다 심는다면 4월 초순에 심게 되고 그다음 이제 고냉지 내면은 4월 중순에 심게 되고 같은 양배추를 생산해도 기후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계획 생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소비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갈 때마다 양배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농사꾼은 1년 내에 양배추를 생산할 수가 없죠. 기후 조건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전체 면적이 10,000평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생산 기반을 다 쪼갭니다. 시기를 나눠서 쪼개서 조합원들이 요구량이 많아지는 한 여름철에 요구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때 생산량을 좀 늘리고 일부는 저장해서 그렇게 강원도 농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별 생산 기반이 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생산 품목은 잘 아시는 부분들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어, 저희가 이제 애로사항은 사실은 어, 이런 많은 품목들을 생산을 하는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 때문에 집안에 농사를 짓는 인력들이 자꾸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최대한 생협에서 요구하는 품목들을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고랭지 쪽으로 갈수록 기후 조건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협에서 100을 요구하면 저희는 보통 한 300 정도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중간에 생산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산자들이 다 감수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이 혹시 제가 너무 빠른가요?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조합원들의 식탁까지 이제 오르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11월, 그러니까 농사가 끝나고 한 11월 정도 되면은 생산자들이 다음 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를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작부 계획을 수립한다.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농부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설하우스가 몇 평이 있고 나는 노지 면적이 몇 프로 있고 농기계가 있고 나는 외국인 고용을 하고 지역에 노동력을 수급하기가 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본인이 따지겠죠. 소득도 따질 겁니다. 농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영농법인을 통해서 출하하는 그 계획 생산 체계에 양이 많지 않은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까지 따져서 농사 기술, 노동력, 산지 기후의 특성, 토양 조건 등을 다 고려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작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품목들은 때로는 품목들이 과다 생산되고 있고 품목이 기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차례 만나서 자발적으로 품목을 재안배를 하게 됩니다. 생산 체계를 재안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걸 토탈 틀어서 이제 작부 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농사 해가 넘어가기 전에 대략 큰 틀은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해가 바뀌어서 연초쯤 되면 생협 실무자로부터 작년에는 이러이러한 공급 체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더 늘려주세요. 여러 가지 요청들을 저희가 새로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생협에 출하한 지가 건 30년이 됐기 때문에 대략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소비자들로부터 요구되는 것들을 또 생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월 초 중순까지는 생산 계획을 대부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조합원님들은 매장에 한 여름철에 왜 양상추가 안 오고 브로콜리도 결품되고 무는 도대체 구경하기 힘들어 이제 그런 일들이 최근에 빈번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 기후위기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산지를 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전혀 병충해를 예상하지 못했던 병충해들이 생긴다든지 토양이 같은 작물만 지속적으로 특히 십자학과 부분은 같은 작물을 지속적으로 같은 땅에 재배하게 되면은 연작에 대한 피해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하고 일시에 생산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 양배추, 브로콜리 주된 품목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산지를 나눴지만은 또 일시에 생산이 되거든요. 뭐 500평, 1000평 나눠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걸 생산해서 한 번에 저희가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생협이 한 번에 요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저온저장고에 저희가 저장을 해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저희 물류센터에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온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밭에서 수확할 때 과거에는 수확 시기에 기후 조건이 그렇게 고온기가 아니어서
수확해서 바로 저장하게 되면 저장이 상당 기간 품질을 유지하는데 요즘 수확 시기에도 막 고온기가 올라갈 때가 지금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밭에서 이미 그 일부분 작물들은 수확 이후에도 호흡을 계속 자가 호흡을 하거든요.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소진을 합니다. 그런 것들 저온 창고 적정 온도에다가 호흡을 중단을 시키는 게 이 저온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채소는 모든 뭐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저온 저장고에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농사는 규모는 작아도 저온 창고가 여기저기 빌려다 놨고 또 산지에다도 뭐 2, 30평씩 개인이 짓고 개별적 농가들이 대부분 다 저온 창고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온 창고에서 생육 발주량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물류센터를 소포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운반 시설이 필요하죠. 수송 차량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홍천, 화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차량으로 산지 수집을 합니다. 홍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제 차로 싣고 나가야 되고 본행지에 계신 농사가 좀 지역이 물류센터 먼 거리 예를 들어서 뭐 홍천의 내면 지역 그다음에 화천 지역 그런 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를 물류 수송차가 저온 수송 차량이 직접 들어가서 수집을 해갖고 저온 재포장하고 그런 체계로 유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애로사항이 이 온도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기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온도에. 그래서 습하고 생산 과정에도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습하고 고온기 때는 밭에서 정상적으로 수확해도 그게 고온 다섯 시기에 뭐 균이 확산돼 버린다든지 저장과든지 그런저런 일들이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농법인 이제 품질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지역에 여사님들을 고용을 해서 여름철에 한 5-6분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자체 생산 농가들이 생산을 해온 벌크로 출하하시면 저희가 상협의 기준에 맞춰서 소포장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거창하게 민주적 운영이란 표현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한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림이 부침도 있고 중간에 뭐 물류센터를 지었는데 홀라당 태워먹은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청년 농업인들이 충당이 되고 그렇게 강원 유기농이 강원 지역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민주적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분기별로 전체 회원들이 모이고 SNS를 통해서 수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청년 농부들한테 이사로 참여해서 경영 참여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질 부분이 이제 죄송합니다. 청년 농부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천 현장 귀농학교를 통하거나 별도로 저희 강원 유기농에 회원으로 참여하시는 청년 농부분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청년 농부들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빠른 정착이 필요하죠. 이제 농지를 대부분 요즘 정책 자금들이 지원이 돼서 농지를 대출을 받아서 정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임차해서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유기농을 통해서 좀 빨리 정착을 해야 사실은 생협의 조합원들한테 여름철에 요구되는 유기농 농산물들을 적시에 공급을 할 텐데 저희 법인 입장에서 저희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입니다만은 70, 80 넘은 선배들이 다 농사들을 포기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리가 한계 때문에 포기를 하십니다. 그걸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농부들이 귀농을 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착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청년 농부들이. 한 농부가 사실은 농사해서 소비자들한테 농산물을 출하한다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사실은 한 농부가 생산한다는 양은. 그래서 이 청년 농부들이 유기농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정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원 중에 저희 이창웅 회원님이라고 계시는데 농사가
아주 저희 회원 중에는 그래도 가장 보수로 해당되시는 분인데, 지도교수제로 작년부터 현장을 찾아가면서 농사 대목마다 이게 농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생산안정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여러분께서는 생소할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농사가 봄에 재정적으로 투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농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이름도 생겼는데 지금쯤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울 시기입니다, 농가꾼들이.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야 출하된 대금을 가지고 자기 개인 농장을 경영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생산안정기금은 어, 청년 농부들한테 좀 일부분 저희가 일찍 농사 자금을 대여를 해서 농사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회원과 품하시는 청년 농부들은 귀농학교 동창생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서로 농사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쁠 때 서로 품앗이를 자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좋은 습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내 농사 바쁠 때 남의 일 가서 거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건 잘 해 나가고 계셔서 정말 이런 틀을 깨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강원 유기농을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강원 유기농이 작은 조직이지만은 한 1년 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대략 한번 넘어가고 2월 달에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춘천 두레상협에서 신웅제 참석을 했고 저희 은퇴하는 회원 농가한테 이 자리에서 은퇴식을 저희가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화천 현장 귀농학교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농사를 좀 되돌아보고 향후 농사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4월에는 이제 푸른두레 생협에서 화천 지역 생산지를 방문하면서 귀농학교를 방문해서 청년 농부들과 간담회를 좀 가졌고요. 7월에는 경기두레 생협 매년 경기두레 생협이 강원도 홍천을 방문을 해주시는데 진짜 어려운 단 1년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진짜 어려운 아마 일정일 겁니다. 실제 각자 다 바쁘신 분들이 한 여름철에 한 30여 분이 홍천, 남면, 내면, 동면 등에 나눠서 일손돕기 행사를 1박 2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끼리 여름철에 복놀이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춘천 두레상협 10월 달에 30주년 행사 참석해서 두레상협의 30년을 기념하고 강원 유기농도 내일 모레 이제 한 2년 있으면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배울 겸 그리고 축하할 겸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농업인 대상을 받았고, 회원 연수회를 속초 농협수련원에서 강사를 모시고 농업기술에 대한 토양관리, 미생물관리에 대한 기술 교육을 좀 받고 회원들끼리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매년 하는 김장 나눔 행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어려운 게 생산자만 어려우냐? 이제 그렇지 않죠. 사실은 다 어렵죠. 그러나 또 생산자는 생산자별로 기후위기의 가장 피해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후위기 부분을 특히 여름철에 이 고온기, 그다음에 비가 집중기로 오히려 비가 좀 안 오고 가물면은 채소 농사들은 힘은 들어도 작물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관수를 해서 농사를 유지를 하는데 비가 한 3일 정도 오면은 밭에 있는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기 채소 생산 체계 유지하는 게 극한의 시험이다. 아주 극한의 시험이다. 때로는 농가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날씨가 예측 가능한 날씨들이 있어서 추워진다 하면은 대응을 하는 데고 비가 온다 하면 대응을 하는데 이거 불규칙하고 대응하기 힘든 그런 기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꾼들이 일일이 뭐 바빠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불규칙한 기후를 일일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농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땅심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기농업은 사실은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땅이 농사죠. 토양 관리를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땅이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되게 하느냐가 저 유기농사꾼들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투입제 관리나 이 뒤에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땅심을 기본으로 하는 농사, 이 기후위기를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영양제로만 키울 수 있는 농사가 아니고 땅이 기본이 되는 농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저희 회원들이 뼈저리게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령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은퇴 농가들이 한 다섯, 여섯 농가가 넘었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이제 병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은퇴한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안 방법으로 이제 청년 농부들을 정착을 확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노력들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기농사를 포기하는 회원들이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지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화학적 요법을 저희가 동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갑자기 최근에 예를 들어서 토마토 뿔나방이라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새로운 충이 나타나서 한 2년 전에는 친환경 토마토 농사가 아예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 관행 농사는 대응할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친환경 농사들은 대응할 수가 없어서 한 1년 농사를 거의 토마토 농사를 포기하다시피 했고, 다행히 이제 다음 해에 정부에서 일부분 좀 대응을 좀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기농사가 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병해충, 급변 부분을 일반 관행 농사처럼 적극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기농사를 포기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사 비용 증가, 노동력 부족 문제는 농업 현장뿐만 아니라 다 요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겠지만은 노동력 부족에는 어떻게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계절직 외국인 근로자를 한 5, 6개월 정도를 고용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농가 경영에는 수지타산이 좀 안 맞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만은 농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력 부족을 결국은 외국인 계절직 근로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유기농업이 지속 가능할까? 요즘 유기농업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기농업이 너무 비싸, 농산물이. 조금 저렴하게 소비자들이 좀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좋은지는 아는데 내 경제적 사정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지인들을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조합원들을 가입을 하시잖아요. 한 다섯 여섯 분을 제가 이제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 해다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들 몇 번 구매하신 분들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좋아, 만족도는. 맛있고 좋아. 그런 대부분 나이들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저희 유기농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기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겠구나. 조합원들이 소비자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를 차이는 있겠지만은 소비재로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건강한 먹거리로서 유기농업이 이미 자리를 충분히 잡고 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은 좀 더 생협과 생산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의 어떤 그 가치와 철학 부분을 농사의 현실에 매달리다 보면은 이 유기농업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사실은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농사를 해내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히면은 유기농업을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감도 들 때가 사실은 많죠. 그러나 저희가 이 법인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교육하고 훈련해 가면서 그동안 30여 년 동안 유지해 왔고 앞으로 청년 농부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전수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업 특히 청년 농부들의 경제적 자립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반 관행 농사처럼
뭐 한 3년에 한 번씩 대박을 터뜨린다고 주변에서 그래요. 일반 관행 농사들은 여름철 무농사를 잘 져서 한 해는 가격이 막 폭등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농협이 빚진 걸 한 번에 갚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관행 농사들은 그렇게들 하십니다. 시장이 폭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10년, 20년 동안 농협 빚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기후 문제나 가격이 안 받쳐주고. 그러니까 일반 시장은 사실은 농사꾼 마음 같지가 않죠. 네. 올해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제주 지역의 양배추, 무, 당근, 그런 것, 대파 그런 것들이 소비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네. 아마 그게 이제 저희 6월 달에 저희 강원도에 넘어오게 되면은 작년처럼 또 6월 달에 수비가 적체가 되는 현상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생산 계획을 좀 촘촘히 짜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도 약간 소비가 불투명한 그런 구도로 예전과 달리 소비 패턴이 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기복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사실은 쉽지 않죠. 일정 양을 생산을 해서 공급 준비를 했는데 소비가 제때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결국 생산자가 다 떠나야 될 그런 위험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회원 조직 안에서 스스로 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 품앗이를 늘린다든지 생산 실패에 대한 생산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저희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 만족도라는 표현을 저는 잘 안 쓰는데 아이가 저희가 같이 쓰니까 우리 조합원들의 만족도라는 것은 저희가 채소 생산이니까 언제든지 신선한 채소가 무한대로 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소비자들의 요구입니다. 가격은 둘째치고 한 여름철에 왜 여름철에 양상추를 먹을 수 없어, 브로콜리를 먹을 수 없어, 무는 왜 이렇게 품질이 떨어져 그런 요구사항들이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기후 문제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년 농업인들이 저희가 이제 3월 7일 날 화천에서 이제 강원 지역 생산자 강원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 홍천, 원주에 각각 법인들이 있는데요. 그 법인들의 소속되어 있는 청년 농부들을 좀 모여서 토론회를 간담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3월 7일인데요. 일부 교육도 하면서 간담회를 좀 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스스로 모여서 본인들의 문제들을 강원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하는 그러한 좀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머릿속에 처음 농사 지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강 6.25운동 연합이라는 이름을 30년 전에 선배들이 왜 그런 이름을 짓고 농사를 시작했을까? 유기농업이 이 지역에서 왜 필요한지를 그때 많은 토론들을 했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만은 유기농업이 단순히 생산물 그 결과물 생산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 생태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건강화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기농업이 단순히 생산의 수단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야 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담보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될 그런 농업이다 그런 생각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 상류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창립 선언문에 서울 시민들, 수도권 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북한강 무기운동연합이라고 이렇게 짓게 됐고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강원 유기농은 북한강 지역에 산재해 있고 회원들이 원주생명농업은 원주에 지금 법인이 있는데 남한강 지역에 대다수 산재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팔당 두물머리 쪽에는 둘의 한강 생산자회가 농사를 짓고 계시죠.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산자 조직들이 소비자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게 한 30여 년 동안 생산자들이 생협을 통해서 유기농업을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생협을 통해서 유지해 나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실제 생협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산자회에서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두레생협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협의 112개 매장을 저희 생산자회 회장님이나 모시고 실무자들 같이 해서 112개 매장을 한 달 정도 한번 순방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춘천생협도 당연히 왔다 갔고요. 그러나 여전히 생협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정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도 생산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생협이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한 유기농업도 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리라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제가 10분 정도 아니 한 3, 4분 정도 하고 지금 계획상 20분 정도는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제 시설하우스에서 지금 요즘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설하우스에서 자가육묘를 파종을 하고 있죠. 옆에는 제 딸이 작년에 와서 하루 봉사활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양이가 의외로 밭을 돌아다니면서 쥐도 잡고 충도 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계속 주고 어떻든 밭에서 저하고 같은 농사꾼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를 계절직으로 제가 고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필리핀 노동자들이 저하고 한 6, 7개월 여름철 농사를 하고 본국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꽃이 예쁘죠? 예. 예, 이때쯤이면은 사실은 지천이 꽃인데 이렇게 카메라 들이댈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옆에 꽃은 이제 흔히 아시는 복사꽃이는 복숭아꽃입니다. 예, 수정용으로 심어놓은 복숭아 꽃입니다. 이제 7월 죄송합니다. 7월 달에 어, 7월 초에 제일 더울 때 장마지고 할 때 일순도끼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울토마토를 여름철에 심어놨는데 바빠가지고 유인 줄을 못 띄우고 있는데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해결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협에서 또 연합회 실무자들도 같이 또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매년 1박 2일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일손 돕고 같이 또 저녁에 또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참 농사짓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 밤송이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농부는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서리가 내리면은 이제 마음을 농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 서리가 내리게 되면 그래서 강원도 농사가 보통 11월 저희 같은 지역에는 11월 한 10일경에서 중순 사이에 보통 이제 밖에 작물들은 다 얼게 되죠. 이렇게 이제 눈이 쌓이면 저희 농사꾼들은 영농법인에 모여서 1년도 결산하고 앞으로 농사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이렇게 겨울 내에 몇 차례 모여서 농사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총회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우리 상무님 모습도 보이는데요. 최 상무님 모습도 보이는데 정기총회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면은 다 젊은 농부들이 많죠. 그래서 100% 참석하신 건 아니지만 어떤 강원 유기농이 사람이 하는 농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사람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된 강의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무국에서 미리 질문을 받아주신 자료도 있고 거기 혹시 질문을 안 올리신 분들도 계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은, 예. 네, 제가 사전에 질문해 주신 그 질문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근데 보면 뭐 강의하신 중간에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 이제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와중에, 저희 채팅창에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춘천생협에 또 춘천생협에 직접 오셔서 강의 장소에 직접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조합원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질문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그 질의를 받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전에 그 질의 받으신 내용을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질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10가지를 해주셨어요. 예, 거꾸로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으로. 예, 올해 농산물 출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양을 다 출하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계획은 어느 정도 다 계획을 짰고 이미 파종까지 들어간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중간에 상황들이 또 바뀌기 때문에 어, 본밭에 옮겨 심기 전까지는 계속 생협의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받아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생협의 공급 체계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를 6월 초부터 공급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11월 중순까지는 끊기지 않게 공급해다오 하는 게 가장 품질이 좋은 건강한 무를 공급을 해다오가 핵심입니다, 사실은. 가격 문제는 다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も있습니다. 생산 과정에 생산 실패를,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산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저희가 협력농가한테 가서 일부 수급을 해서 공급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철에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시기에는 일일이 다 대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체계는 저희가 생협회한테 하겠다고 약속한 그 생산 계획서는 실무자들하고 항상 공유를 하고 있고 매일, 매주 그 산지 사정들을 생협 실무자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다, 적다, 품질이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저런 모든 상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소 생육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고온기 때 이 작황이 수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같은 밭에서 올해는 나빠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무선하고 계속 저희 사무국의 상근 실무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농사를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강원 유기농이 좀 올해 여름에 좀 빠지지 말고 빼먹지 말고 공급 좀 잘해다오 하는 그런 함의가 있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각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 없는 농산물이라고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들어보신 조합원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당초에 이제 저희 생산자회에서 구례생협하고 그동안에 밭에서 농장에서 생협이 요구하는 그 적정 기준에 미달되는 농산물들이 사실은 한 30% 이상 나오게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걸 거의 사실은 버렸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그걸 거두다가 누가 좀 달라고 해도 그럴 시간이 안 나니까 다 버리고 그랬는데 한 3년 전부터 그 그것도 조합원들한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면 물러지고 뭐 썩고 그런 거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공급을 해주면은 각 단위 생협마다 그 돌봄 사업이라든지 반찬 사업 같은 걸 하셔서 조합원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돌봄 사업으로 전달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 유기농도 그렇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면은 혹시 뭐 공간이 좁아서 조합원들이 안 모여서 이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산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3, 4년 해보니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생산자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조금 귀찮고 일손이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은 적극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원 유기농도 이용해 주시고 다른 산지 출하 시기들을 이해를 하셔야 아마 요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 생산자의 사목을 통하면은 차별 없는 농산물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농사 짓다 가장 힘들었던 점, 아까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농사를 현재 25년 차 짓고 있는데 가장 이제 체력이죠, 사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오로지 이제 어, 물론 일부 이제 기계화도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농작은 대부분 사람 힘으로 기계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고질적인 근골격계 질병이 있습니다. 뭐 허리가 아프고 뭐 팔이 어깨가 안 올라가고 뭐 이제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 농부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우리 소비자분들도 그렇고 생협에서 일하시는 실무 활동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생협을 하기 때문에 자기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면서 좀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25년도는 어떤 피해가 있었나?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봄부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상추를 제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 이제 산지의 해발 고도에 따라서 나눠서 짓게 되는데 작년 봄이 날씨가 갑자기 고온기로 접어들면서 내면에서 생산한 양상추가 한 보름 이상 땡겨져서 생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날씨가 고온기로 가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계획된 생산량이 과잉 상태가 돼서 어, 작년에 춘천생협에서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소비해 주시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원 플러스 원으로 소비를 해 주시라고 고생들 참 많으셨는데 올해는 뭐 고생을 안 시키도록 이제 양을 좀 조율 좀 하고 생협 소비 체계에 좀 잘 맞는 생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에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기농법으로 일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선배들로부터 경험에 의한 그 농사 기법들을 습득을 해왔습니다. 또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그리고 요즘 또 영상 매체들도 많고 해서 기술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보편타당한 정보들이죠, 기술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내 농지로, 내 농장으로 끌고 왔을 때, 나는 이 토양의 상태, 이 날씨 사정, 내 밭의 상태들을 나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나. 그게 이제 농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계치에 이제 극복을 못하고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종합적인 관계성을 이해하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나갈지 하는 게 농부의 기술로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유기농업의 핵심적 기술로. 그러니까 종합적 관계성을 이해를 하는 거죠. 아, 저 농부는 관행을 하는 농부는 벌써 약을 치고 벌써 심고 수확 준비를 하는데 아 나는 좀 늦춰야 돼. 유기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경험 그리고 주변의 경험을 종합해서 그렇게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일반 농사도 물론 관행 농사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물리적으로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자연적 위험 요소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기회가 있는데 유기농업은 결국은 충을 잡을 수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여름 대파를 노지에다 한 1,000평 정도를 심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시간을 걸려서 심었는데 제가 관리 서울로 이 파밤나방이라는 나방 피해를 봐가지고 1,000평을 다 그냥 갈아엎었어요. 수확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대파 늦게 대파들 다 뜯어 먹느라고 주변 사람들 대파 잔치를 했는데 그만큼 저도 이제 땅 한 1,000평 정도가 농사를 처음 만들어서 밭을 1년 동안 그 호밀도 뿌리고 해서 땅을 만들고 해서 이제 처음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땅 사정을 제가 다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충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다 이해를 못해서 대응을 다 못하고 해서 한 1,000평 정도 대파 심어놓은 걸 포기를 하고 우리 영농법인에서는 여름철에 대파가 없어서 다른 협력농가 걸 다 수급해서 공급을 해야 될 그런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역에 어, 농장이 한 군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고 조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농장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는 게 유기농업의 가장 핵심적 요소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비 문제를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땅을 살리는 부분이 적정한 퇴비를 영양소를 공급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이죠. 농부 입장에서는. 근데 영양소를 과다하게
일시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작물이 그걸 다 흡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물이 그 과다, 그래서 특히 질소과다 같은 경우는 많은 질병들을 일으킵니다. 작물이 그 품질도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토양에 맞는 그 매년 토양 검증을 저희가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의 농사꾼들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그, 중금속, 뭐 농약 성분, 그다음에 각종 성분들, 작물이 필요한 질소나 뭐 여러 가지 필요 성분들을 어, 토양 검증을 통해서 식이 처방서를 농민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농민들 그걸 보고 내 토양이 어떤 상태로 변해가고 있구나, 어떤 상태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량이 부족, 함량이 부족하거나 뭐 질소 부족이라든지 유기물 기타 여러 가지 미생물 결핍으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 생육 조건에 부족한 그런 결핍 조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작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정량을 투입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 적정량입니다. 일반 관행농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런 데이터 갖고 농사 지지는 대부분들은 안 하고 경험에 의해서 물론 퇴비도 치지만은 화학 비료를 많이 넣거나 해서 초세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대다수 농부들이 그러세요. 관행농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초세를 너무 강하게 생육 초기 단계에 너무 강하게 영양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작물이 뿌리 활착력도 떨어지고 이른바 웃자람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병충해에 대응하는 게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입량을 적정량을 투입을 해서 나가면서 대신에 웃거름을 관리를 작물 상태를 봐가면서 웃거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추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 관주도 하고 헛골에 어, 퇴비를 살포하기도 하고 이 부족 영양소를 추가로 투입도 하고 그래서 유기농업은 끊임없이 채소 농사가 정해진 양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대다수 농민들이 작물의 성장 과정들을 봐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는 주로 저희가 자가 생산을 하는 퇴비도 있고요. 그게 이제 다 양을 다 채우지 못해서 이제 지역에서 국가에서 일부분 지원해주는 어, 일부분 지원 유기질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퇴비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유기 인증이 허락된 그런 자재인데 미생물하고 결합된 뭐 퇴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외부 구매를 통해서 추가로 살포하고 그렇게 토양 관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미생물 이야기를 오늘은 뭐 미생물 이야기 하기에는 좀 길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유기농업 농사꾼들이 최고의 관심사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독초, 그래서 독이 있는 식물들을 중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성 제품을 쓰거나 해서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해서 그 독성을 활용하는 방법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미생물제.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어지는 기능성 미생물제들이 개발이 많이 되는데 저희 농부들은 그 미생물을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워낙 토양의 미생물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으로 개발된 미생물도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또 자가적으로 지역에 부엽토를 갖다가 자가적으로 생산을 해서 토착된 미생물을 배양해서 관조할 때도 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기농 잎채소 중 잎 색깔이 아주 진초록이어서 좀 놀랬다라는 그런 우리 소비자 조합원의 이제 의견이 있으셔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육 조건에 따라서 다양할 걸로 이거 한 가지 요소만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우선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세가 너무 강한 상태로 특히 이제 질소 성분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질소 성분이 토양에 좀 전체적 양에서 좀 초기에 너무 많이 받아 투입되면은 그렇게 엽채소 색깔이 좀 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햇빛에 아주 과다 노출돼 있을 때 광합성을 통해서 작물을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양소도 흡수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광합성 과정에 햇빛을 과다하게 노출됐을 때 특정 부위에 같은 밭이더라도 그늘진 밭도 있고 그렇지 않는 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양소가 약간의 과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밭을 가꾸고 농사 짓는 분이 제일 잘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닌데 광조건에 따라서 엽채소는 특히 민감합니다. 광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햇빛 양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비가 올 때 그런 것에 따라서 쌈채소 같은 건 두께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 조건에 따라서 특히 쌈채소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혹시 이제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주신 것은 그 정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 앞에 신천생협에 우리 많은 조합원님 계시는데 제가 혹시 놓친 거 있으시면 한 말씀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온라인에서 네. 이야기 들어온 게 아, 두 개 그런가요? 정도 아, 있어서 그래요? 네, 첫 번째는 못난이라도 예, 수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예. 의견하고 전체 생산자분들 중에 청년 농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이 있으세요? 이제 나중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생산자의 전국의 생산자들 중에 청년 농부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저희는 한 만 45세 정도까지 저희는 그냥 대략 그렇게 하는데 50대도 뭐 청년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50대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기농에서 초창기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는 그냥 토탈 60대가 넘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50대 중반까지는 청년 농업 이론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만 보면은 어, 강원 유기농이 대부분이시고요. 화천에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두 분 형제인데 그분들은 잡곡 농사 아마 올해 소비를 많이 해주셨을 겁니다. 청년 농부들 잡곡 콩 농사 많이 지셨거든요. 그분이 두 분이 형제지간인데 이제 그렇게 콩 농사를 열심히 짓고 계시고 화천 두레38 영농조합 소속돼 있는 또 우리 춘천 두레상협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민석 김영을 해도 괜찮겠죠, 민석 씨? 그 청년 농부로 활동하고 계시고 삼국도 일도 하시고 토마토 농사도 짓고 계시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좀 고령화가 조금 많이 됐습니다. 역사가 깊죠. 원주가 제일 역사가 깊으신 만큼 고령화가 많이 됐고 어, 청년 농부들이 아직은 유입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가장 제가 짐작한데 그 도시화가 많이 되고 그러다가 농지 가격이 아마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원주가 대신에 이제 원주생명농의 장점은 실무를 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라 저는 속으로 내심 그분들이 나중에 다 기농을 하실 거다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지역의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면서 은퇴한 농가들이 회복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자 산지들은 다른 과수 산지는 가업을 이어받는 농부들이 좀 있습니다. 청년 농부들. 왜냐하면 이제 외형적 경제적인 어떤 기반 틀이 과수가 부모들이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 놓은 기반을 그대로 승계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세요. 축산하고 과수는. 근데 일반 채소 농사나 논농사 같은 경우는 승계하시는 분들이 하여간 저희 영농법인에는 한 분, 두 분 계시네요. 네. 한 분은 이제 한농대 졸업해서 화천에서 농사 지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올해 아버지가 은퇴하고 자녀분이 들어와서 승계하는. 근데 그런 케이스로 원예 채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수 산지들은 의성이나 그런 산지들은 젊은 농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다수 젊은 분들이 많죠. 예. 이 정도 답변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못난이 채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못난이 채소를 일반 소비자들한테 소비를 해주십사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재로 소비해 주시는 게 우선이고, 못난이 채소는, 못난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못난이란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차별 없는 농산물이라고 차별 두지 말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차별 없는 농산물은 둘의 생산자 회와 각 단협들이 지금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그게 좀 필요한 단협들은 별도로 산지나 생산자의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 시간으로 보면 수학할 때가 제일 노동력이 집중이 현상이 생기죠. 수학은 거의 일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체류 같은 경우는 매일 수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이를 따개거나 하면은 사이즈나 성숙도를 따져서 이제 매일 수학을 하고, 그건 매일 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시 수학하는 원예 채소들 있잖아요. 특히 양체류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일시에 노동력이 일시에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생협이나 일손도끼를 보통 7월 초에 많이들 오셨어요. 이제 고랭지 홍천 내면 지역에 그 시기에 이제 양배추 수확이 집중이 되는 시기거든요. 브로콜리나. 그때 와서 그 무거운 양배추를 밭에서 수확해서 다 들고 나오시고, 그런데도 오시더라고요. 힘들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매년 오시는 분들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형태로 보면은 일시 수확 시기가 농사꾼에서는 한정된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 수확 시기에 외부에서 뭐 용역 인력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좀 품앗이 하려고 해도 지금은 고령화 때문에 농사 일들을 못 하세요. 결국은 외국인이나 직업적으로 하는 용역 인력 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고용을 해서 농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 그러니까 청년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고 했는데, 청년 농부 입장에서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 한번 궁금하거든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한번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리 저기 강원 유기농의 그 이선짐으로 활동하신 청년 농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유기농 청년이사로 있는 엄지상이고요. 올해 이제 9년차 농부입니다. 이제 제가 화천 온 지는 한 12년 됐는데 그 생장기농학교 1년 교육 듣고 3년 동안 제가 이제 거기서 초대 사무장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네, 강원도 화천 풍산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은 청년 농부들하고 농사 지은 지 이제 9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 농부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도시에서 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시골로 내려왔고요. 뭐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길어져서 것까지는 좀 그렇고 청년 농부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농업이라는 게 내가 투입한 만큼 나오는 시스템 구조가 아니에요. 사업,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과 되게 비슷하지만 개인 사업은 내가 투입한 금액을 못 뽑아내진 못하잖아요. 웬만하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높은데 초기 생산, 이제 내가 먹어야 될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저 같은 경우도 1년 차 총 매출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 넘게 들어갔더라고요. 적자이잖아요. 사실은 도시에서 같으면은 접었어야 돼요.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고 이래저래 버텨나가면서 4년 차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000만 원을 못 넘었어요. 네. 어쨌든 꾸역꾸역 버티면서 1,000만 원을 딱 넣고 나면 농부들에게 1,000만 원이 굉장히 약간 리미트라고 할까요?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농사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요까지가 되게 문제인데 저는 이게 한 4년이 걸렸고 그래서 매출액 성장을 보면은 1,000만 원 이후에 제가 1년에 거의 한 200%씩 성장을 해놨거든요.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작년에 제가 좀 힘들었던 해요. 작년에 좀 이제 뒤로 빠꾸를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사실. 청년은. 근데 나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다 보니까 쉽사리 투자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요즘은 그나마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걸로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코로나 이후로 청년들이 시골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교육을 듣든 뭐라든 1년을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틸 힘이 없어. 이제 그래서 저희도 매년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이사 하니까 어쨌든 강원도민에게 새로운 피를 수급을 해야 될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귀농학교를 항상 유심히 지켜보는데 참 작년 같은 경우는 귀농학교가 프로그램이 운영을 못했어요.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작 인원이 4명이 돼야 교육 스타트를 하는데 4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2명이었는데 그 2명을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그냥 정책 지원 없이 그냥 하시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3명부터 시작이 돼 3명이 다 모였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이 정도면 뭐 대답이 됐을까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청년 농부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여튼 오늘 뭐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꾸준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분들이 다른 데로 포기하고 가실 분들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거고요. 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거 오프라인에서 춘천성협에서 와가지고 반가운 얼굴들을 대면하면서 올해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가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올해 한 해 농사도 지어보겠습니다.